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밖에서 경찰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하니까 찌르다 말고 나갔대요. 화장실 밖으로. 범인의 보복 범죄 1피해자, 2피해자인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다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별개 사건이고 아예 거짓말도 한 거죠. 인생의 전부인 아들이었습니다. 매년 가족의 생일마다 환하게 웃으며 함께 케이크에 촛불을 껐던 아들. 하지만 아빠의 생일이었던 그날 웬일인지 중학생 아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지금 칼을 맞았어요. 일단 이거 진정하시고 어머니 진정하시고 지금 일단 병원에 빨리 가보세요. 연세병원에. 내 심장에 잘리는 그 기분을 누가 알 수 있을까? 병원으로 향하는 20분 동안 부모는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제발 많이 다치지 마라, 많이 다치지 마라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저희 아들 어디냐고 지금 저희가 막 물어보니까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기 아빠랑 저랑 바로 그 자리에서 바닥에 막 눕고 막 쓰러지고 막 울고 이랬거든요. 하늘이 무너졌고 가족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들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SNS에서 아들이 강목치기의 가해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저희가 경찰한테 이빨 정정 보도를 해달라. 경찰들은 발표를 할 마음이 없다는 식으로 저희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부모의 마음이 두 번 찢어지는 상황에서 이상하게도 경찰은 아무런 대응도 없이 숨어버렸습니다. 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그런 것일까?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서 경찰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봤습니다. 그 형사님들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개인적인 뭐 수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네, 등지고. 그 우리 현장에 갔던 경찰관이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그렇게 했다. 근데 그게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왜 이렇게 진술을 했냐고. 그래서 우리는 경찰에게 들은 진술로 그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하니까 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창원 모텔에서 벌어진 살인극. 그 잔혹했던 현장에는 경찰이 여전히 말하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3일 오후 2시 35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의 어느 모텔. 26살의 남성 표씨가 모텔 2층에 있는 카운터 앞에 서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방 있죠? 저 다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3층 방 주세요. 꼭 3층에 있는 방으로 주세요. 결국 307호의 키를 받아든 표씨는 모텔을 나와 근처 마트로 가더니 칼과 가위, 망치와 드라이버, 그리고 캔맥주와 소주까지 샀습니다. 얼마 뒤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보이스톡을 걸었습니다. 상대방이 받지 않자 몇 번이고 다시 거는 뷰씨. 시간은 오후 2시 45분경. 같은 시각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코인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중학생 2학년 보람이는 아까부터 걸려오는 보이스톡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끝나고 보람이는 오랜만에 남자친구 시우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 노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려오는 보이스톡. 애써 무시하는 중이었지만 보람이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고 오픈 채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범인은 자기가 19살이라고 속이고 뭐 같이 놀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가 11월 24일 날 그 이후에 그 남자가 계속 얘들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연락이 뭐 이제 얘들은 연락 잘 안 받으려 했고 안 만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건 당일날 12월 3일 날 이 남자애가 이거 바꿀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표씨의 협박 때문에 늘 불안해했던 보람이. 표씨는 범죄 전문가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2번이나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에 다녀왔던 표씨. 보람이에게 보이스톡을 걸어 협박을 하던 당시 표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습니다. 범인은 뭐 아동 성범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연령대의 선택적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라고 볼 수 있고요. 기록상으로는 2번 정도 돼 있는데 저는 뭐 좀 더 있을 거라고 하고 실제로 공격성이 어렸을 때부터 각성된 그런 아동 성기호증 성공격 범죄자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2019년도 9월에 자신의 그 주거지로 끌어들여서 만 14세의 피해자를 강간을 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걸 판사들이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합니다. 만 14살짜리 피해자라 하더라도 얘한테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위험한 범죄자의 집에 와갖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뭐 하다가 이렇게 한 거다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일종의 편견이죠. 노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편견이 있고, 이 편견이 왜 중요했냐면 이게 사법 시스템의 편견이, 성공격자들은 이 편견을 굉장히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좀 노는 애들이라는 어떤 바운더리에 있다고 자기가 판단하는 애들을 성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적으로도 굉장히 자기한테 유리하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판례이고 이 기록입니다. 보람이가 보이스톡을 받지 않자 표씨는 보람이와 노래방에 함께 있던 친구인 예은이에게 보이스톡을 했습니다. 모텔로 오지 않으면 보람이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협박. 결국 보람이와 예은이는 노래방을 나와 표씨가 있는 모텔로 가야 했습니다. 남자친구 씨는 보람이가 걱정됐습니다. 계속 그 남자한테 협박 문자랑 지금 빨리 와라 계속 3시까지 와라 했다가 애들이 안 오니까 막 문자 보내고 이러니까 애들이 이제 여자 2명이 저희 아들 보고 내가 아는 고3 오빠가 있는데 나 지금 잠깐 오라고 협박한다 하니까 저희 아들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라 내가 지금 네 구하러 갈게. 두려움에 떨며 모텔로 향하던 두 아이는 얼마나 무서웠던지 여자친구 2명을 더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텔 앞에 도착했을 때 표씨는 모텔 안이 아닌 다른 건물에서 나와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CCTV 확인 결과 표씨는 아이들이 오기 전 다른 건물에 숨어 아이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표씨는 2명의 아이는 모텔 밖에 남겨두고 보람이와 예은이만 데리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표씨의 손에는 아까 마트에서 샀던 칼과 가위, 망치가 들어있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이들이 들어간 모텔에서 비명과 함께 다급한 112 신고가 걸려왔습니다. 사실 표씨 때문에 112 신고가 들어온 건 그날 오후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모텔 사건이 있던 날 오후 11시 59분 창원시 모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날 날씨도 엄청 추웠는데 젊은 여자가 외투도 안 입고 얇은 니트 하나 입고 살려달라고 센터로 달려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서 직원 옆에 숨더니 계속 살려달라고, 그래서 직원이 신고를 했습니다.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여성은 표씨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이미 표씨에게 폭행을 당해왔던 여자친구는 그날 오전 표씨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표씨는 조용히 집 밖으로 나가 과도와 식칼, 소주와 번개탄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포장돼 있는 칼을 꺼내들고 여자친구에게 이리 와보라며 협박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여자친구는 휴대전화도 둔 채 밖으로 달려나가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도망치자 표씨는 묘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112에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와 캠핑을 가려고 했는데 오해를 하더니 도망을 갔다고 한 것입니다. 자진 신고를 한 표씨는 정육점에 들러 고기를 사더니 근처에 있는 합성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자진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보호관찰 대상자, 그것도 여자친구에 의해 흉기 협박 신고가 들어온 표씨를 그냥 풀어줬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을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게 현행범 체포가 있을 수 있고 주는 현행범 체포를 할 수도 있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긴급 체포를 할 수 있고, 근데 이 세 요건이 다 안 맞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파출소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신고하고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내가 가서 파출소에 가서 해명하겠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교제폭력이든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기록이 뜰 겁니다. 아동 성범죄 전력이라는 게. 그러면 생각해야 되죠. 이게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반복됐고, 그러면 이거는 그 상황이 아니겠다. 이걸 뭐로 했냐면 단순 폭력, 가정폭력에 준하는 형태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범인은 눈치를 챈 거예요. 빠져나갈 수도 있겠는데 빠져나갈 방법은 뭡니까? 고기를 사오는 거예요. 왜? 나는 얘를 공격할 의도가 아니라 캠핑 가려고 이것만 맞춰주면은 경찰이 알고도 속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구대에서 풀려난 이후 표 씨는 또 한 번 묘한 행동을 했습니다. 곧장 10분 거리에 있는 모텔을 찾아가 3층 방을 잡은 것입니다. 이후 자신이 협박해왔던 보람이에게 전화를 걸고 마트에서 또다시 칼과 가위, 망치 등을 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들은 아이들을 살해하는 범행 도구가 됐습니다. 표 씨가 여자친구를 공격하려고 했던 1차 범행과 아이들을 살해한 2차 범행 사이 연관성을 어떻게 봐야 할까? 동일한 피의자는 맞지만 사건 자체가 범행 일시나 장소 피해자들이 다 다르니까 동일 사건이라고 저희가 보진 않거든요. 이 살인사건이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일단 동일 사건은 아니니까. 경찰은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심지어 1차 사건을 유족들에게 이야기해주지도 않아서 유족들은 시사 프로그램 방송을 통해 1차 사건이 있었고 1차 범행에 실패한 표 씨가 바로 모텔을 잡고 아이들을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뭘 숨기고 싶었던 것일까? 보통 이런 형태의 공격성은 최소한 며칠 이상을 가거든요. 아무리 빨라야지 하루, 24시간.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공격성이 있는 상태. 자신의 그 행동이 좌절된 거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거에 대한 분노가 더블된 상태인데 그걸 그냥 풀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감정의 연속성상에 있는 거죠. 이 범죄를 단순하게 그냥 다른 건이다 라고 하는 건데 다른 건이 아니죠. 지금 가해자는 지금 여기 있고 이 상태의 가해의 성격이 지금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범인의 보복 범죄 1피해자 2피해자인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왜냐? 그렇다 해버리면은 이걸 처리한 사람들 상황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다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별개 사건이고 아예 거짓말도 한 거죠. 앞에 거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뒤와 분리하려고 극히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12월 3일 오후 4시 30분경 표 씨는 보람이와 예은이를 데리고 모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곧 307호 앞에 다다르자 표 씨는 무서운 얼굴로 예은이에게 방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보람이만 끌고 모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쿵강거렸대요. 바로 뛰어내려와가지고 보고 빨리 구하러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방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구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랑 친구랑 이제 그 방에 갔더니 너희 3명 다 방에 들어와. 시우와 시우의 친구 민호는 예은이의 도움 요청으로 보람이를 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건이 보도됐을 때 아이들은 강목치기 범행을 하는 가해자로 둔갑했습니다. 실제 당시 댓글에는 중학생이 모텔을 간 것부터 잘못이다, 모텔을 들락날락하는 양아치들이다 라며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왜곡하는 악플이 달렸습니다. 사건 초반 한 언론사에서 남학생들이 모텔 후문으로 들어갔다 또는 모텔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에게 벌어진 사건 등으로 보도한 탓에 마치 아이들이 범행을 하기 위해 몰래 모텔에 들어갔다는 이미지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모텔 근처 건물 CCTV에도 남아있듯 아이들은 모텔 정문으로 들어갔고 시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도 범행을 모의한 정황은 물론 시우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까지 표 씨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사망한 시우의 가족들은 악의에 찬 댓글과 오해 때문에 아들을 마음껏 애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은 이상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방송에서는 완전 아이들이 처음부터 강목치기다, 모텔에 자주 드나드는 아이, 노래방에 놀러 다니는 아이 이런 식으로 우선 매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전혀 성관계와 글전 요구와 강목치기와 그다음 후문으로 올라갔다는 설, 이거는 이 사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해주면 사람들이 그건 아닌갑다 이렇게 할 건데, 저희가 경찰한테 이빨 정정 보도를 해달라, 아이들이 그 여자아이를 구하러 갔던 그런 정황을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경찰들은 발표를 할 마음이 없다는 식으로 저희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에 대해 더 이상은 브리핑하거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보를 한 언론사도 가족이 정정 보도를 요청했지만 몇몇 곳을 빼고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게 전국 뉴스로 나가다 보니까 누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그 애들 불량의 애들이고 죽어도 싸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가 몇천 개씩 달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댓글을 달아서 저희 아이는 그런 아이 아닙니다. 제가 피해자 엄마입니다. 엄마가 애가 어떻게 크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 증거 있냐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그런 사건이라면서 방송을 자막까지 내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자마자 바로 이제 뉴스 거기 연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새로운 정보를 주고 이러면 자기가 바꿔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잘못 오보를 한 상태에서 나한테 정보를 달라고 하는 게 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앞에 있는 CCTV만 보고 아니면 적어도 범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쳐갖고 앞에 사건이 확 뜬단 말이에요. 그건 봐도 이거는 강목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건 사건 초기부터 금방 알았어요. 근데 왜 일부러 안 한 거잖아요. 일부러 안 한 이유가 뭐냐? 앞에 사건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사건 때문에 지금 여러 명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뒤책임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옷 벗을 애들도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극구 피해자들을 소위 말하면 강목치기 공범들로 만드는 걸 방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목도가 떨어지죠. 주목도가 애들한테 가지 경찰한테 안 가니까. 저는 이 사건에 경찰이 한 거의 90% 이상은 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애초에 의도가 불순해요. 이 불순한 것은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보람이를 구하러 들어갔던 모텔 방 307호. 그 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당시 중상을 입었지만 생존했던 시우의 친구 민호와 또 다른 생존자인 예은이의 기억입니다. 표씨는 방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침대 위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후 마트에서 샀던 소주와 맥주를 꺼내 강제로 마시게 했습니다. 표씨 손에 들려있던 칼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던 아이들. 표씨는 자신이 조폭이었다고 했습니다. 나 조폭 출신이라서 뭐 자기 엄청 잘 나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옷을 좀 벗고 거기다가 칼로 자기 몸을 긋고 이러니까 애들이 놀래갖고 하지 마시라면서 애들이 막 말렸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별로 반항도 안 하고 저 순진하고 착하잖아요. 보고 조언도 많이 했대요.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인생 조언도 많이 해주고 나는 삶에 의미가 없다면서 막 진짜 나 우리 엄마가 무당인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20분이 지났어요. 아이들이 듣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자 표씨는 너넨 술이나 먹다 가라 라면서 또 강제로 술을 먹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표씨에게서 살해를 느끼지 못했던 아이들. 그런데 오후 4시 55분경 표씨의 휴대전화가 울리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표씨가 출소 후에 모 고시텔에 방을 얻었는데 주소는 고시텔로 해놓고 실제 거주는 여자친구 집에서 한 거예요. 오전에 여자친구 협박 사건이 있고 여자친구가 표씨 짐을 용달에 불러서 고시텔로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표씨가 아이들을 모텔에 감금하고 있을 때 용달차 기사가 표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인 표씨가 등록한 거주지, 즉 고시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1차 애인 협박 사건으로 경찰은 표씨가 실제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됐지만 사건 직후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알릴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경찰이 법무부에 통보만 했어도 표씨는 모텔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불려가 조사를 받거나 구금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두 번째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생존한 아이들의 증언으로는 용달 기사에 전화를 받은 표씨의 표정이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용달 아저씨랑 전화를 하다가 끊은 표씨 잠시 멍하니 TV를 한참 쳐다보더래요. 뭔가 생각하듯이 한참 쳐다보고 있더니 갑자기 너희들이 여기 침대에 엎드려 이렇게 했대요. 그 표씨 칼을 들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엎드리니까 한쪽 손으로 망치를 들고
한테 휘두르려고 했는데 팔로 그걸 막은 거예요. 막으니까 그래서 그때 목이 찔리고. 시우를 망치로 공격하다가 칼로 목을 찌른 표씨.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아이들은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지르고 307호 현관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목이 찔리니까 애들이 전부 다 우왕좌왕하면서 문을 열고 도망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문에 다 뛰어갔거든요. 그 찔린 상태로도 애들하고 다 데리고 나가려고 문 쪽으로 향해 갔는데 이 문이 이걸 360도로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딸깍해서 열리는 그런 오래된 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문을 돌려도 문이 안 열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표들이 문에 있는 아이들을 찌르고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니까 찌르고 아이들 머리카락을 잡고 전부 화장실에 끌고 가고 도망치려 하니까 또 찌르고 그래서 이제 방 안쪽에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다시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307호라고 알려준 거예요. 밖에서 경찰이 문 열어 하니까 찌르다 말고 나갔대요. 화장실 밖으로. 그래서 그때까지 나는 절대 기절하면 안 된다. 내가 눈 감으면 난 죽는다 생각으로 계속 눈을 뜨고 그래서 구급대 들어오고 구급대가 살 수 있는 사람부터 살리자 이러면서 그를 데리고 나갔다 하더라고요. 이 범인은 애초부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는 소위 말하는 자기랑 동거하던 그게 애인이든 뭐든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 접근을 못하잖아요. 왜냐면 경찰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즉시 그걸 표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상대인 만난 사람을 바로 호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늘 일상적으로 범죄에 편하게 생각했던 모텔로 의도적으로 끌고 간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거예요. 이 범인은 안에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범인은 이 14살짜리들의 습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혼자 오지 않는다는 걸 금방 알아요. 그래서 바깥에 지켜봤죠. 그리고 만약에 누가 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보고 오니까 거기서 둘 끌고 내보내고. 그러니까 적어도 죽이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흉기를 이용해서 무슨 일을 저지를 것까지는 분명히 생각을 했던 거고, 이게 트리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 범인은 그게 없었어도 이 애들을 최소한 중상해까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뒤에서는 실제로는 일종의 가지고 논 거죠. 뭐냐면 둘이 들어와라, 거기서 뭐 해라 장난치면서 죽이거나 아니면 장난치면서 상해할 생각으로 애초에 생각을 하고 그 도구를 준비한 거고, 여기서 이제 용달이사가 전화했다는 것을 트리거로 삼으면 버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범인의 범의가 우발적이 돼버려요. 그런데 당시 생존한 아이들의 증언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대응이었습니다. 경찰은 강력 사건 때 출동하는 코드 제로, 즉 최고 단계의 상황으로 출동했고 현장에 4분 만에 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모텔 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예은이가 겨우 문을 열어줘 경찰이 모텔 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문도 안 열고 그 아이들이 과다출혈로 죽어가고 있을 때까지 문 열어 소리만 하고 있었는지 경찰이 1분에 왔든 2분에 왔든 아이들한테 문 연 시간에 경찰이 아이들과 이렇게 직접 만난 시간 아니냐, 그래서 경찰이 문을 연 시간을 알려달라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말을 계속 회피하세요. 경찰은 왜 문을 강제 개방하고 빨리 들어가지 않았는지, 왜 모텔 주인에게 마스터키를 요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유족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고 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범행을 끝난 표씨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극단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경찰은 표씨가 창틀에 걸터 앉아 뒤로 넘어가는 자세로 극단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표씨가 극단 선택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생존한 예은이의 말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예, 던지고. 우리 현장에 갔던 경찰관이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그렇게 했다. 근데 그게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왜 이렇게 진술을 했냐고. 그래서
우리는 경찰에게 들은 진술로 그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하니까 한 앞으로 보고 깨구리 자세로 있다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문을 열라고 소리만 치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이 표 씨가 화장실에서 나와 예은이 쪽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이후 라이터, 담배, 휴대전화를 챙긴 표 씨는 예은이를 보며 너는 깡이 새서 살려준다라는 말을 하더니 창틀 위에 올라가 앞으로 점프하는 자세로 뛰어내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극단 선택이 맞는 것일까? 교수님, 보험장터 분석 요청하면은 보험료 줄이고 보장 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싸지는데 어떻게 혜택이 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싶어가지고요. 그 비결은 바로 할인형 보험이지. 가입할 때 건강하면 할인받고 1년 동안 수술 입원이 없다면 최대 9년 동안 매년 할인받는 게 할인형 보험이지. 아, 그래서 보장이 같아도 더 저렴해질 수 있군요. 근데 보장이 느는 건요? 요즘에는 치료비 보장이라고 표적 항암, 중입자 방사선, 로봇 수술처럼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요런 건 보험장터 전문가한테 도움받으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거긴 일반 설계사가 아니라 교육센터에서 근무했던 팀장님들 많다면서요? 보험장터는 여러 보험사를 비교할 수 있는 보험 전문가가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확 늘릴 수 있다고. 1544-5788 전화해보라고. 카톡 아이디 JK6003을 친구 추가해서 문의해도 되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 전문가의 합리적인 보장 분석 신청하세요. 자기 그 애인한테 버림받아서 자살하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경찰의 얘기는. 근데 저는 이 범인이 이전에 비슷한 자살 시도를 했거나 그러면은 전 오케이.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이 범인은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도소 갔다가 다시 나와서 범행을 저지르고 이런 애 범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층이니까 충분히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뛰어내리다가 삐끗해갖고 이 범인이 죽게 된 거. 이건 사고로 죽은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왜? 왜 빨리 진입 안 했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차피 얘는 자살할 거였어. 왜? 자기 애인한테 버림받고 이 상황이 돼서 죽이고 자기도 죽을 생각을 했으니까 어차피 자살할 애였어. 우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애초에 이 범인은 자살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범인은 자해를 했단 말이에요. 자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 해봤으니까 칼로 하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해봤잖아요. 칼을 써서 죽어도 죽었겠죠. 근데 3층이란 게 참 애매해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2층을 해지 그러면. 아니 그러면서 2층을 달라고 했겠지? 아니죠. 2층이면 애들이 도망갔겠지. 애들이 쉽게 도망가거나 놓치기 쉽겠죠. 이거는 얘가 여러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3층이 제일 본인이 도망가기도 쉽고 애들을 통제하기도 쉽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수사 과정에서는 다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 빼먹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경남경찰청의 강력해 제가 이거 아는 걸 모른다고요? 근데 아는데 한마디를 안 하잖아요. 왜? 지금 이 사건은 그 사건 그렇게 사건 풀리면 안 되거든. 자살하는 걸 풀려야 되거든. 하지만 경찰은 표 씨가 극단 선택을 했으니 사건이 종결됐다며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우의 부모님은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1차 사건과 모텔 사건의 연관성, 아이들이 강목직이 범죄자라는 누명, 시우가 남자친구여서 살해당했다는 오해, 이 모든 내용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밝혀주지 않는 이상 유족이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법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국가배상 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명예를 찾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를 밝히고 형사님이 그런 걸 발표를 해주고 잘못된 건 내가 그때는 좀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부모의 그 자식이구나. 아이의 죽음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네 같은 부모가 있으니까 네 자식이 그런 거라고. 매일매일 삶이 즐겁다고 말했던 아들 시우. 가족들은 늘 환하게 웃어주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얘는 진짜 밝은 아이거든요. 친구랑 금방 사귀고 친구들이 편지를 썼는데
즐거운 아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아이라고 다 그렇게 썼더라고. 이제 네가 없어서 우리가 웃을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조건 좀 선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누구 대해서 너 그때 걔랑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근데 걔랑 친해. 엄마 그거 옛날 일이잖아. 뭐 이렇게 할 정도로 항상 저희 부부 챙기고 친구 챙기고 또 여동생도 앞에서는 츤데레처럼 굴었지만 아는 여자친구들한테 전부 다 이제 우리 중학교 가니까 우리 진짜 잘 챙겨줘야 된다 이렇게 엄청 많이 얘기한 걸 저희가 장례식 때 전부 다 들었어요. 여자아이들이 찾아와서 챙겨달라고 저희한테 매일 신신당부했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희 아들은 진짜 제 생명이거든요. 저는 아들 때문에 살았는데 지금 저희 아들이 없어서 내가 친구를 도와주라고 평소에 어려운 친구 있으면 도와줘 이렇게 하고 그런 말을 했던 게 나중에는 후회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막연히 위험한 일이 생기면 경찰이 보호해 줄 거라 믿고 살았다는 시우의 가족들. 하지만 시우와 아이들은 구조받지 못했고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 경찰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름뿐인 보호관찰 중이고 그 사이 우리를 도와줄 시스템은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부디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온전히 알려지기를 바랍니다.